배반과 절망으로 점철된 일생. 기드 모파상, 여자의 일생. 프랑스 소설사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가장 몰개성적인 문체로 잔인하리만큼 치밀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기드 모파상은 유일한 존재이다. 그는 자신이 조금씩 미쳐가고 있음을 뚜렷이 의식했다고 한다. 4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고질적인 지병인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그의 최후도 결국 정신병원의 한 음산한 병동에서였다. 그의 일생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생을 보냈다. 보바리 부인의 작가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그의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풍문이 있었으나 그것은 부인되고 있다. 그는 또한 일생 동안 작가로서 창작에 전념한 것이 아니었다. 파리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해군 본부와 문교부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년간 일한 적도 있었다. 그는 31세가 되어서야 문단에 데뷔했다. 그는 그의 짧은 일생을 통해 오직 10년간만을 자신의 창작 생활에 바쳤을 뿐이다. 이 10년 동안 그는 300여 편의 단편과 4권의 장편소설을 써서 27권의 소설책을 출간했다. 쉽게 말해서 그는 2년에 장편소설을 한 편씩 쓰는 한편, 한 달에 대략 3편씩의 단편을 썼던 것이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초인적 작업량이다. 이런 과도한 작업량은 그의 심신을 극도로 피폐케 했고 그의 피 속을 흐르던 정신질환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구실을 했던 것이다. 그의 소설의 특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조금의 감정적 증폭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데 있다. 그는 인간의 일생을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문학적으로 기드 모파상은 자연주의에 속한다. 자연주의란 곧바로 사실주의의 심화를 뜻한다. 사실주의가 그야말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라면 자연주의란 있는 그대로의 인생의 모습에다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과학적인 실험이란 임상병리학, 심리학, 유전학 등의 응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기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의 질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사실주의 리얼리즘이요. 여기에다가 유전학의 성과를 응용하여 심층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자연주의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허구와 비참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자연주의적 기법은 훨씬 철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자의 일생은 모파상의 나이 34세 때 나온 소설이다. 물론 이 소설은 모파상의 대표작이고 불문학 사상 일대 걸작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잔느는 17세까지 수도원 생활을 하고 태어난다. 그는 명랑한 성격의 꿈 많은 소녀이다. 그녀는 마을의 젊은 청년 자작과 결혼한다. 그러나 신혼에 행복했던 생활이 끝나버리면서 남편은 다른 여자에 의해 갈증을 드러낸다. 그것은 남봉꾼의 행위로 보기 전에 인간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보는 것이 모파상의 시선이다. 격분한 잔느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곧 죽게 된다.
잔느는 어머니의 죽음이야말로 깨끗하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죽은 어머니가 남긴 서류 뭉치 속에서 그녀가 생시에 남편 몰래 정부와 주고받았던 다수의 편지를 발견하고 인생의 속임수에 놀란다. 곧이어 남편이 어떤 제3의 인물의 손에 치정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다. 잔느는 자신의 곁에 그래도 외동아들 폴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녀는 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외동아들에게의 헌신만이 그녀의 생존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잘 자란 폴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 노루망대를 떠나 파리로 가버린 것이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을 그리는 노모의 정은 대단하다. 폴은 어머니에게 자주 편지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가 장성함에 따라 시골의 노무에게 배달되는 편지는 점점 뜸해져 간다. 급기야 아들은 노무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지를 보내지 않게 이른다. 결국 그는 파산하고 만다. 이 충격으로 생존하고 있던 잔느의 친정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만다. 불쌍한 딸을 그렇게도 보살펴주던 아버지가 죽자 그녀는 삶의 기력을 잃고 아버지의 무덤에 엎드려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그 어떤 피부치보다도 더 헌신적인 하녀 로잘리가 등장한다. 로잘리는 잔느를 기른 유모의 딸이었는데 명석한 두뇌와 활발한 성격으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잔느를 돕는다. 로잘리는 삶의 기력을 잃고 허덕이는 잔느를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잔느는 로잘리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느끼며 허무하게 부서져가는 자신의 생명의 파편을 알게 된다. 그녀의 짧은 인생 속에는 얼마나 많은 배반의 절망과 좌절의 파편만이 뒹굴었던가. 노인의 늙음만이 그녀의 사지 속에 스며들 뿐 고독의 안개처럼 자신의 육신을 휩싼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잔느의 운명적 일생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 아무리 영광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일생인 것이다. 어느 날 호라비가 된 못난 아들이 어린 딸을 데리고 노무 앞에 나타나 혼자 손으로 키울 수가 없으니 딸을 좀 맡아달라고 한다. 노파는 또 이 나이 어린 생명에게 정성을 쏟는다. 그러나 그녀는 머지않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배반을 아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여자의 일생이 아니겠는가.